억만장자가 가난한 행세를 하며 고향의 생신잔치에 참석했다가 온 친척들에게 쫓겨나던 중 운 좋게도 한 가난한 여인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세차게 쏟아지는 비 속에서 한 남자가 초라한 옷차림 때문에 감히 가문의 생신잔치에 발을 들였다는 이유만으로 도둑처럼 온 친척들에게 둘러싸여 쫓겨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수백만 명의 눈물을 쏟게 할지도 모릅니다. 사실 그 남자는 IT 업계의 억만장자로 어린 시절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환대는커녕 경멸의 시선만 받던 중 쏟아지는 비 속에서 한 가난한 여인이 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만약 어느 날 착한 사람이 거짓 취급을 받고 악한 사람이 단지 좋은 옷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칭송받는다면 어떻겠습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이 이야기를 함께 지켜봐 주십시오. 그 결과는 여러분을 말문이 막힐 정도로 가슴 뭉클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른 아침에 햇살이 평화마을 입구에 걸린 낡은 목조 현판, 송씨 가문의 사당이라는 글자 위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그 현판 아래 한 중년 남자가 가장자리가 달아빠진 캐리어를 쥔 채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그는 빛바랜 누런 셔츠를 입고 있었고 어깨는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가졌지만 그의 눈은 가을 호수처럼 고요했고 그 속에는 선량함과 함께 깊은 시름이 서려 있어 마치 아득한 기억의 한 조각을 들여다보는 듯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강지환. 마을의 그 누구도 이 초라한 행색의 남자가 판교 최고의 IT 기업 KW그룹의 최대 주주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지난 수년간 그는 묵묵히 일하며 부를 쌓았지만 단 한 번도 고향에 대해 언급한 적도 돌아온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오늘 푹푹 찌는 초여름의 어느 날 불볕더위가 쏟아지고 마을 입구 나무 위에서는 매미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첫여름비가 몰려올 듯한 기세의 공기는 더욱 후텁지근했습니다. 강지환은 조용히 캐리어를 끌며 20여 년 만에 고향 땅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는 미리 연락도 하지 않았고 돌아가신 분과의 약속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송씨 가문의 종손 어르신께서 살아계실 때 꼭 그분의 생신잔치에 참석하겠습니다. 그는 가문의 수장으로 부모님을 일찍 여인 어린 시절에 그를 몇 년간 거두어 주었던 분이었습니다. 비록 가까운 피부친은 아니었지만 그분은 늘 그에게 엄격한 가르침과 함께 말없는 애정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마을 길을 걷자 몇몇 시선이 낯선 남자에게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니신가? 나든 익은데 행색이 너무 초라하구먼. 삼거리에서 나무를 파는 한 할머니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딱한지고 어디서 사업에 실패해서 잔칫밥이나 얻어먹으러 왔나 보네. 강지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20년은 종갓집 부엌 한 구석에서 밥을 빌어먹던 아이 하나를 잇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낡은 현판을 닦고 있는 한 늙은 남자가 있는 마을 회관 문 옆에 멈춰 섰습니다. 배 아저씨 맞으시죠? 그가 조용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들어 몇 초간 멍하니 있다가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쳐다보았습니다. 자네는 지환이 아닌가? 세상에, 옛날 그 삐쩍 마른 지환이 녀석이 맞구나. 강지환은 고개를 끄덕이며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저예요. 종손 어르신 뵈러 왔어요. 곧 생신잔치라고 들었습니다. 배 아저씨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래, 생신잔치가 곧 열리긴 하는데 너무 오래돼서 다들 자네를 잊고 지냈어. 그리고 아니, 정말 걸어서 온 겐가? 강지환은 찢어진 캐리어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네, 마을 길이 예쁘잖아요. 옛 기억을 더듬으며 걷고 싶었습니다. 배 아저씨는 무언가 꺼림칙한 듯 침묵했습니다. 아마도 강지환의 모습이 명절 때마다 빼입고 오는 다른 자손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일 겁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여 인사하고 계속 걸었습니다. 종갓집으로 가는 길, 아이들이 나무 그늘 아래서 제기차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햇볕에 머리가 탄 7살쯤 되어 보이는 한 아이가 갑자기 놀이를 멈추고 그를 빤히 쳐다보더니 소리쳤습니다. 엄마, 종갓집 잔치에 거지가 밥 얻어먹으러 왔어. 그 소리는 후텁지근한 공기를 갈랐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놀이를 멈추고 그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골목 안에서 한 여인이 고개를 내밀어 강지환을 찌푸린 얼굴로 보더니 자기 아이를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불청객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강지환은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아이를 탓하지도 그 엄마를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만의 창문으로 세상을 보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이런 차림에 그는 분명 가문의 성대한 잔치에 초대받을 만한 손님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낡은 나무 대문들, 이끼 낀 붉은 기와지붕의 집들을 지나 계속 걸었습니다. 여전히 그 흙길이었고 멀리서 불어오는 마른 풀과 집 파는 냄새도 그대로였지만 오직 사람의 마음만이 변했을 뿐이었습니다. 종갓집 때문에 채 닿기도 전에 골목 앞 나무 아래 모여있던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일어나 그의 길을 막았습니다. 그들은 위아래로 그를 훑어보았고 눈빛에는 경멸과 경계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머리에 왁스를 바른 한 남자가 거들먹거리며 말했습니다. 이봐요, 누군데 우리 집에 들어오려고 합니까? 밥이라도 얻어먹으러 왔소. 강지환은 고개를 들어 침착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강지환입니다. 종손 어르신 생신잔치에 참석하러 왔습니다. 무리가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하, 종손 어르신은 가문의 어른이시지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당신 꼴을 좀 봐. 셔츠도 찢어지고 가방도 찢어졌잖아. 아는 사람인 척해서 한몫 챙기려는 거 아니야. 강지환은 캐리어 손잡이를 가볍게 쥐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밥 한 끼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저를 키워주신 분과의 약속을 지키러 온 것뿐입니다. 기묘한 침묵이 흐르다가 다른 남자의 호탕한 웃음소리에 깨졌습니다. 듣자 하니 요즘 종손 어르신이 많이 약해지셨다던데 다들 아첨하러 몰려든다더니 이제는 거지가 손자라고 나서는 판이네. 그들은 서로 어깨를 부딪히며 웃고는 마치 도둑을 지키듯 강지환을 둘러쌌습니다. 그들이 거지라고 부르는 남자가 그들은 꿈에도 꾸지 못할 부를 쥐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강지환은 여전히 미동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없었고 오직 종손 어르신과의 약속만이 그를 이곳에 머물게 하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증명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은혜의 빚을 갚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강지환의 시선은 멀리 떨어진 집의 툇마루에 멈췄습니다. 그곳에서 한 젊은 여인이 막 문을 열고 나오다가 우연히 그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경멸도, 멸시도 아닌 호기심과 약간의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을 방송 스피커에서는 여전히 같은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송씨 가문 일가 친척께서는 종손 어르신 생신 잔치 프로그램 총연습을 위해 마을 회관 마당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앞다투어 회관 마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모두가 화려하게 차려입었습니다. 비단 한복, 고급스러운 드레스, 반짝이는 가죽 구두. 진한 향수 냄새가 낡은 나무 냄새와 조상에게 올리는 향 냄새와 섞여 마당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과일과 떡, 정성껏 쌓아 올린 축의금 봉투가 놓인 엄숙한 제사상이 차려진 마당 한가운데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초라한 몸집, 낡은 캐리어, 구겨진 셔츠 차림의 한 남자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 남자, 강지환은 여전히 느리지만 단호한 걸음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바람이 회관 지붕에 걸린 송씨 종손 구수년, 경축, 현수막을 펄럭이게 했습니다. 그가 제사상에 채 닿기도 전에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 사람은 어느 먼 친척이람? 아니면 거지라고 하는 게 맞겠네. 모든 시선이 가문의 권력자이자 신라라고 계급 차별하기로 유명한 황명숙 여사에게 쏠렸습니다. 그녀는 짙은 붉은색 한복을 입고 목에는 금 장신구를 주렁주렁 달았으며 손에는 부채를 들고 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감추지 않는 경멸을 담아 강지환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었습니다. 강지환은 걸음을 멈추고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저는 강지환입니다. 종손 어르신 생신을 축하드리러 왔습니다. 손자라고? 내가 누구 아들이냐? 황 여사가 눈썹을 치켜떴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인데. 이런 옷차림으로 감히 송씨 가문 사람이라고. 강지환은 조용히 주머니에서 비닐 코팅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몇 달 전 종손 어르신이 직접 서명하고 가문의 붉은 도장을 찍은 초대장이었습니다. 몇몇 사람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종이를 궁금해했지만 아무도 자세히 확인하기 전에 송태만 씨가 그 종이를 확 낚아챘습니다. 그는 강지환의 먼 친척 아저씨뻘로 비싼 제네시스 G90을 자랑하기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힐끗 보더니 손을 휘저었습니다. 가짜야. 요즘 고물상들이 이런 거 위조하는 건 식은 죽 먹기지. 어머, 맞아요. 황 여사가 기다렸다는 듯 말을 받았습니다. 보아하니 이놈이 종손 어르신께 덕 좀 보려고 신분을 사칭하는 모양이구먼. 옷차림이 꼭 천안 고가도로 밑에서 구걸하는 불황자 같지 않수 주위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강씨 아들 아니었나?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실종된 지 너무 오래됐잖아. 실종이 아니라 방탕하게 살다가 이제 와서 한몫 챙기려는 거겠지. 강지환은 여전히 가만히 서 있었고 바람이 그의 머리를 헝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엇을 얻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어릴 적 저를 키워주신 분께 생신 축하 인사를 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터져나오는 비웃음 속에 묻혔습니다. 빨갛게 머리를 염색한 태만 씨의 아들이 갑자기 강지환을 향해 플라스틱 병을 던지며 희낙낙 웃었습니다. 이봐요. 이거나 마시고 힘내요. 종손 어르신이 당신 같은 너덜너덜한 손자를 보면 기절초풍하시겠네. 사방에서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어떤 이는 입술을 비틀며 가문의 생신잔치에 나타난 별난 거지 꼴을 휴대폰으로 찍기까지 했습니다. 강지환은 여전히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조용히 몸을 숙여 땅바닥에 짓밟혀 구겨진 초대장을 주워 먼지를 털고 마치 가장 소중한 물건인 양 조심스럽게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미 충분히 쓰라리다고 생각될 때 갑자기 건장한 체격의 사촌형이 달려들어 그의 어깨를 강하게 밀쳤고 그는 비틀거리며 시멘트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이 빌어먹을 놈아. 여기서 돈이라도 뜯어낼 셈이냐? 다시 묻는다. 넌 누구야? 차가운 충격음과 함께 지환의 셔츠 한쪽 어깨가 찢어졌고 팔꿈치가 긁혀 붉은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캐리어는 멀리 날아가 뚜껑이 열리면서 수첩, 잘 개어진 옷 몇 벌, 그리고 낡고 흐릿한 사진 한 장 등 몇 가지 개인 물품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진은 종손 어르신이 어린 강지환을 안고 있는 흑백 사진이었고 배경에는 옛날 초가집이 있었습니다. 사진은 뒤집혀 떨어졌고 모두가 보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회관 마당 밖에서 불어온 바람은 짙은 비 냄새를 실어왔고 검은 구름이 하늘 가득 몰려들었습니다. 낮게 울리는 천둥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황 여사가 손을 휘저었습니다. 저놈을 쫓아내. 큰 잔치날 가문 망신시키지 말고 누가 동의하기를 기다릴 것도 없이 몇몇 젊은이들이 다가와 더러운 불황자를 끌어내듯 강지환의 팔을 잡아 회관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아프고 어깨가 찢어졌지만 그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종손 어르신이 쉬고 계실 안채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정신만 온전하시다면 분명 자신을 알아보실 것이라고. 하지만 삶은 뜻대로 되지 않았고 종손 어르신은 최근 기력이 많이 쇠하여 많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굵은 빗방울이 회관 마당을 때리고 이끼 낀 기와지붕 위로 마치 숨막히는 흐느낌처럼 투둑투둑 소리를 냈습니다. 강지환은 처마 밑 문가까지 밀려나 서 있었고 비는 마치 그의 심장에 곧장 쏟아붓는 듯 차가웠습니다. 너덜너덜한 캐리어는 흠뻑 젖었습니다. 그는 우산도 쓰지 않은 채 조용히 짐을 챙기고 젖어번진 사진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회관 안에서는 다시 스피커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조상님들께서 굽어 살피시어 송씨 가문 자손들이 단결하고 번창하게 하소서. 오직 한 나이 든 여인만이 왼쪽 처마 밑에 웅크리고 앉아 눈시울을 붉힌 채 땀 닦는 수건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70이 넘은 먼 친척 이모였습니다. 그녀는 옛날 우물에서 물을 깃던 얼굴이 환하고 말수는 적었지만 예에 바르던 지환이를 똑똑히 기억했습니다. 지금 이 광경을 보니 그녀는 그저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었고 가슴이 누가 쥐어짜는 듯 답답했습니다. 비는 그치지 않았지만 강지환의 마음 속에는 그보다 더 크고 깊고 무거운 또 다른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고 굵은 빗방울이 강지환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옮겼습니다. 낡은 신발은 흠뻑 젖었고 바짓단은 진흙투성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축 늘어졌고 얼굴은 부딪혀 붉게 부어올랐으며 몸은 추위와 서러움에 떨렸습니다. 회관 마당은 등 뒤로 멀어졌고 안에서 들려오는 흥겨운 음악과 웃음소리는 끝없는 조롱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앞에는 시골 장터로 이어지는 작은 골목이 있었고 발밑에 고인 무릉덩이는 아물지 않은 상처 같았습니다. 비는 그치지 않았고 바람은 등골을 시리게 했습니다. 갑자기 빗줄기 사이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강지환이 돌아보았습니다. 물이 새는 양철 지붕 아래 플라스틱 바구니로 머리를 가린 30살 가까이 되어 보이는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흠뻑 젖어 빗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눈빛만은 폭풍 후 솟드문 햇살처럼 맑고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다가와 강지환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그는 잠시 흠칫하며 한 걸음 물러섰고 눈빛에는 의심이 서렸습니다. 해치지 않아요. 그녀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냥 빗속에 서 계신데 열이 있는 것 같아서요. 그는 입술을 깨물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그의 몸은 이미 열 때문에 어지럽기 시작했습니다. 하늘과 땅이 빙빙 돌았습니다. 여인은 혼미한 의식 속 희미한 그림자처럼 그를 골목가에 있는 대나무 몇 개와 빛바랜 방수포로 얼기설기 지은 임시 찻집으로 부축해 들어갔습니다. 여기 잠시 앉아 계시면 제가 생강차 한 잔 타 드릴게요. 깜빡이는 등잔불 아래 강지환은 긁힌 플라스틱 테이블 옆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떨림은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인이 그의 앞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생강차 한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따뜻하게 한 잔 하세요. 초여름 비는 감기 들기 쉬워요. 강지환은 잔을 받았지만 손이 너무 떨려 쏟을 뻔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부드럽게 그의 손을 잡아 잔을 받쳐 주었습니다. 그 행동에 그는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아본 지가 얼마 만이었을까? 고맙습니다. 저는 윤서아라고 해요. 시장에서 빈대떡을 팔아요. 편하게 부르세요. 비를 피하러 들른 몇몇 장꾼들이 두 사람을 힐끗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또 불황자 하나로구먼. 서아 저 애는 너무 착해서 아무나 다 불쌍하게 여겨. 서아는 개의치 않고 강지환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지내실 곳이 없으신가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단칸방이 지금 비어 있어요. 괜찮으시다면 며칠 거기서 쉬셔도 돼요. 온돌도 있고 물도 나와요. 좋은 곳은 아니지만 길바닥보다는 깨끗할 거예요. 강지환은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의심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어째서 이런 너덜너덜한 모습의 초면인 사람에게 기꺼이 손을 내미는 사람이 있는 걸까? 내가 나쁜 사람일까봐 무섭지 않소? 서한은 희미하게 웃으며 마치 오랫동안 생각해 온 것처럼 대답했습니다. 고생하는 건 스스로 원해서가 아니라고 믿어요. 그리고 나쁜 사람은 아저씨처럼 슬픈 눈으로 남을 보지 않아요.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생강차를 다 마신 뒤 그녀를 따라 진흙탕 골목을 걸어갔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렸지만 강지환의 마음속에는 부드러운 햇살 한 줄기가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단칸방은 시장 뒤편에 있었고 벽은 습기로 얼룩덜룩했으며 지붕에는 구멍이 몇 개 뚫려 있었지만 내부는 깔끔하고 깨끗했습니다. 낡았지만 여전히 온기가 남은 온돌이 있었고 깨끗하게 개어진 요 한 채와 인자한 눈빛의 중년 남성 사진이 놓인 작은 제사상이 있었습니다. 서아가 스위치를 켜자 따뜻한 노란 불빛이 비춰졌습니다. 강지환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가 캐리어를 한쪽에 놓았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제사상 앞에서 오랫동안 멈춰 섰습니다. 그 사진, 그 얼굴은 틀림없었습니다. 바로 30여 년 전, 그를 굶주림에서 구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10살 무렵 이 마을 어귀를 떠돌다 도둑으로 몰려 쫓길 때 바로 저분이 그를 붙잡아 따뜻한 흰쌀밥 한 그릇을 주고 종갓집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때 그는 짧게 한마디 했을 뿐이었습니다. 어린 놈이 돌봐줄 사람이 없으면 내가 돌봐줘야지. 서류도 이름도 없이 오직 선한 마음만으로. 그 때문에 강지환은 평생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는 훗날 성공하면 반드시 돌아와 은혜를 갚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살이에 휩쓸려 막노동을 전전하다 굶주림의 흐름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IT 산업에 매달렸습니다. 동네 컴퓨터 수리 기사에서 시작해 강지환은 전국에 걸친 기술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억만장자가 되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그 남자의 눈빛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세상을 떠났고 제사상에는 차가운 향 연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서아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혼자 살면서 시장에서 전을 부쳐 팔면 그럭저럭 살만해요. 강지환은 고개를 끄덕였고 마음속에서는 고통스러우면서도 따뜻한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그는 일어나 제사상 앞에 향을 하나 피웠습니다. 그의 모은 두 손이 떨렸습니다. 향냄새가 퍼져나가며 양철 지붕 위로 떨어지는 단조로운 빗소리와 섞였습니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고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옛날에 아저씨께서 굶주림과 추위에서 저를 구해주셨는데 이제야 너무 늦게 돌아왔습니다. 그는 캐리어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수십 년간 간직해온 옛 초가집 처마 밑에서 그 아저씨와 함께 찍은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제사상에 올렸고 그의 손은 마치 늦은 감사를 전하듯 영정을 어루만졌습니다. 노란 불빛 아래 서아는 옆에서 아무 말 없이 서서 찻잔을 닦고 테이블을 정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를 구했는지도 알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사람을 돕는 데는 이유가 필요 없었습니다. 하지만 강지환은 인생이 그를 아직 다치지 않은 은혜의 순환 속으로 다시 데려오고 있음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비 온 뒤 어느 아침 해가 채 뜨기 전에 서아는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그릇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그녀는 눈을 비비며 부엌과 공간을 나누는 낡은 천 커튼을 젖혔고 뜻밖의 모습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희미한 아침 햇살 속에서 강지환이 허리를 숙여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셔츠 소매는 팔꿈치까지 걷어 올려져 있었고 카키색 바지에는 물방울이 튀어 있었습니다. 화덕 위에서는 밥솥이 보글보글 끓으며 햅쌀 냄새를 풍겼고 된장찌개 냄비에서도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서아는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녀는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이 단칸방에 남자가 부엌일을 돌보는 온기가 있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이 달라진 듯했습니다. 소박하고 조용했지만 다정함이 가득했습니다. 일어났구나. 강지환이 돌아보며 급히 손을 바지에 닦았습니다. 밥 차려놨으니 뭐라도 먹고 시장에 가거라. 아저씨,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서아가 아직 놀라움이 가시지 않은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신세 지는 마당에 이 정도는 해야지. 그가 웃었습니다. 그 어색한 미소에는 꾸밈없는 순박함이 드러났습니다. 두 사람은 된장찌개, 무짠지 몇 조각, 계란말이, 그리고 찰진 흰쌀밥으로 차려진 소박한 아침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밥상에는 서아의 마음을 이상하게 따뜻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음식이 맛있어서가 아니라 처음으로 혼자 밥을 먹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밥을 먹으며 가끔 고개를 들어 처마 앞 감나무를 바라보며 아련한 기억 한 조각을 더듬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어제만 해도 온 친척에게 쫓겨나던 남자가 어떻게 저렇게 평온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식사 후 강지환은 썩은 나무 문을 고쳐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 때마다 문은 신음처럼 삐걱거렸습니다. 그는 서아의 허락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규칙적인 망치질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집 앞에 나간 전구를 갈았고 처마 구석에 거미줄을 쓸어냈습니다. 길 건너편에서 생선을 파는 조씨 아주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서아 저 애는 복도 많지, 어디서 저렇게 살림 잘하는 남자를 구했담. 서아는 웃으며 대답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조씨 아주머니 못지않게 놀랐습니다. 낯선 사람이 가족 같았고 마음이 따뜻해지면서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감각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강지환은 돈 한 뭉치를 가져와 나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번 달 방세입니다. 우선 머물 곳에 대한 성금이라고 생각해 주시오. 서아는 걸음을 멈췄고 그녀의 눈빛이 약간 어두워졌습니다. 아저씨, 이러시면 저 서운해요. 더는 누구에게 신세 지고 싶지 않소. 저도 가족처럼 생각하는 사람에게 돈 받고 싶지 않아요. 아저씨가 맛있는 밥만 해주시면 충분해요. 고향에 돌아온 후 처음으로 강지환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마음속 무거운 짐을 덜어주는 가벼운 웃음이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돈으로 갚을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그날 밤 두 사람이 처마 밑에 나란히 앉아 있을 때 뜰에서 들려오는 개구리 울음소리가 계절의 변화를 알렸습니다. 서아가 문득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집이 무척 가난했어요. 하루는 아버지가 굶주려 지친 너덜너덜한 아이 하나를 데려오셨죠. 아버지는 그 아이에게 밥을 먹이고 종갓집에 데려가 머물 곳을 부탁했어요. 하지만 그 후 그 아이는 떠나버렸어요. 아버지는 무척 슬퍼하셨죠. 강지환은 물을 마시다가 멈칫했고 손을 가볍게 움켜쥐었습니다. 그 아이가 아버님과 연락을 했나요? 아니요. 그날 이후로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아버지는 늘 안타까워하셨어요. 그 아이가 잘 살고 있다는 것만 알아도 기쁠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한진우 어르신이요. 마을 사람들은 다 그렇게 불렀어요. 아버지는 착하셨고 말수는 적었지만 참 정직하게 사셨어요.
강지환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하늘이 완전히 어두워진 후에야 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저를 굶어 죽을 뻔한 위기에서 구해주셨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조용히 일어나 안으로 들어가 제사상에 향을 하나 피웠습니다. 서아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말 속에 더 깊고 더 큰, 아직 들려주지 않은 이야기가 숨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로 강지환은 방새 이야기를 다시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아침이면 장을 보고, 저녁이면 밥을 짓고, 밤이면 마당을 쓸고 물건을 고쳤습니다. 서아는 그의 존재에 익숙해진 듯, 더 이상 경계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친밀하다고 부르기에는 아직 거리가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두 사람이 별다른 말을 나누지 않았지만 서아가 돌아오면 항상 불이 켜져 있었고 따뜻한 밥과 오래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작은 뉴스 소리가 있었습니다. 강지환, 한때 친척들에게 욕설을 듣던 그는 마치 그 집의 오랜 지인처럼 조용히 살아갔습니다. 그는 서아의 삶에 침범하거나 끼어들지 않고 그저 작은 일들로 묵묵히 보살폈습니다. 서아는 여전히 그를 단지 가난하고 아마도 파란만장한 과거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한 번도 자세히 묻지 않았고 그 또한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지환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계획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빚을 갚기 위한 계획, 돌아가신 분뿐만 아니라 이 속임수 가득한 세상 속에서 묵묵히 아름답게 살아가는 이 여인에게도 그는 돈으로 과시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진심을 다해 그녀를 도울 것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서아가 빈대떡과 김밥 몇 줄을 바구니에 담아 팔러 나가려던 참에 강지환이 갑자기 신문지로 싼 꾸러미 하나를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포장은 정성스러웠지만 다소 투박했는데 열어보니 안에는 선명하게 인쇄된 서류 뭉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맨 위 줄의 글자를 읽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금산군 시장 43호 점포 사용권 양도 계약서. 그녀는 몇 초간 말이 없었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강지환은 마치 잘못 산 물건을 건네주듯 아무렇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저씨? 그녀는 종이 뭉치를 꽉 쥐며 물었습니다. 내가 산 가게인데 당신에게 넘겨주려고 하오. 하지만 왜 저한테요? 그녀는 더듬거렸습니다. 저는 돈도 없고 부탁한 적도 없는데요. 알고 있소. 그가 말을 끊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한진우 어르신께 은혜를 입은 사람의 이름으로 서명했소. 당신은 아무것도 갚을 필요 없고 내게 고마워할 필요도 없소. 서아는 들을수록 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서류는 너무나 진짜 같았고 붉은 도장도 선명했습니다. 43호 점포는 바로 출입구 근처에 있는 작은 가게로 사람들이 아침마다 소머리국밥을 사기 위해 줄을 서는 곳이었습니다. 비좁은 굽내시장에서 가장 비싼 자리 중 하나였습니다. 그녀는 종이를 꽉 쥐고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아저씨, 받을 수 없어요. 아저씨를 안지 얼마나 됐다고요? 이렇게 하시면 제가 어떻게 받겠어요? 강지환은 흔들림 없는 눈으로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분명히 말했소. 나는 단지 한진우 어르신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뿐이요. 30년 넘게 한 번도 잊은 적 없는 빚이요. 하지만 왜요? 왜 본인 이름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왜 이렇게 돌려서 말씀하세요? 얽매이고 싶지 않았고 당신이 빚졌다고 느끼게 하고 싶지도 않았기 때문이요. 서아는 침묵했습니다. 강가에서 불어온 바람이 그녀의 옷자락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처마 옆 차양이 가볍게 흔들리며 삐걱거렸습니다. 그 순간 공기는 멈춘 듯 했습니다. 아저씨, 도대체 누구세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눈빛에는 의심이 아니라 감동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않고 희미하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아득한 옛날, 한진우 어르신이 밀짚 모자를 쓰고 한여름 땡볕 아래 서서 떠돌이 아이에게 흰쌀밥과 짠 된장 한 그릇을 내밀던 그날을 향하는 듯했습니다. 강요하지도, 더 설명하지도 않고 그는 몸을 돌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아에게는 풀리지 않는 질문과 그녀가 감히 꿈꿔본 것보다 훨씬 큰 선물이 남겨졌습니다. 그날 오후 몇 시간의 고민 끝에 서아는 굿내시장으로 가보았습니다. 43호 점포는 그녀와 같은 노점상에게는 사치스러운 꿈이었습니다. 시장 입구에 위치해 있었고 튼튼한 지붕과 벽돌로 지은 벽, 그리고 몇 가지 전과 사탕, 심지어 필요하다면 쌀 몇십 킬로그램과 간장까지 진열할 수 있을 만큼 넓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듯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습니다. 그녀는 플라스틱 바구니를 내려놓고 나무 선반 하나하나를 닦기 시작했고 테이블볼을 다시 깔았습니다. 거칠지만 꼼꼼한 손길, 박 안에는 손길 하나하나가 마치 자신의 것이라고는 감히 생각지도 못했던 꿈에 닿는 것 같았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그녀는 호떡 몇 개와 팥죽 한 솥, 그리고 손으로 쓴 나무 팻말을 내놓았습니다. 윤서아 이모네 전, 맛보고 가세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드문드문 들렀습니다. 어떤 사람은 호기심에 사 먹어보고는 달콤하고 팥이 고소하다고 칭찬했습니다. 한 할머니는 하나를 사 먹고 그녀는 미소 지었지만 마음은 뭉클했습니다. 그녀는 시장 길끝 조용히 주차된 검은색 자동차 안에서 누군가가 유리창 너머로 자신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 사람은 흰 셔츠를 입고 안경을 썼으며 서류 뭉치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는 강지환의 오랜 개인 비서였고 지켜보되 개입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메시지 한 줄을 보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습니다. 그 아가씨는 충분히 자격이 있습니다. 반대편 강가의 낡은 단칸방에서 강지환은 집 앞 툇마루에 앉아 생강차를 마시며 저녁 노을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고마워하기를 바라지도 보답받기를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한때 어려웠던 사람이 굳건히 서서 정직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금산군 시장은 점심시간이면 항상 활기차고 시끄러웠습니다. 물건 배달 소리, 웃음소리, 아이들 울음소리, 그리고 갓 쪄낸 간장과 떡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서아는 바구니에 담긴 전을 다시 정리하느라 분주했고 얼굴은 땀으로 젖었지만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로 그녀가 43호 점포에서 장사를 시작한 지 사흘째, 강지환이 준 선물은 여전히 꿈만 같았습니다. 갑자기 시끄러운 시장 소음 속에서 거칠고 날카로운 남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어이, 거기 아가씨. 내가 뭔데 우리 송씨 가문 사람을 홀리고 다니는 거냐. 시장 전체가 깜짝 놀랐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들었고 죽을 푸던 손이 허공에서 굳었습니다. 그녀 앞에는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고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으며 눈빛은 작은 가게를 불태워버릴 듯 이글거렸습니다. 저를 부르셨나요?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물었습니다. 너 말고 누굴 부르겠냐? 우리가 모를 줄 알았어? 가난뱅이 떡 파는 계집애가 착한 척하면서 지환이 녀석한테 접근해? 꽃뱀이 아니면 뭐냔 말이다. 주위 상인들이 손을 멈추고 숨을 죽였습니다. 생선 파는 조씨 아주머니는 차양을 살짝 꺾고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서아는 똑바로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은 피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또렷했습니다. 어르신이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시장 한복판에서 사람을 모욕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송태만이라는 그 남자는 비웃었습니다.
나는 강지환의 먼 친척형이다. 그놈이 가난해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으니까 내가 들러붙은 거 아니냐? 넌 자격이 없어. 서한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국자를 내려놓은 뒤 머리 수건을 벗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공기를 가르는 듯했습니다. 저는 누구에게 은혜를 바란 적 없습니다. 제 두 손으로 전을 붙여 팝니다. 누군가 이 점포를 얻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하지만 누구를 유혹하거나 의지해서 살지 않습니다. 사람을 가난하게 만드는 건 주머니 사정이 아니라 어르신의 그 오만함과 남을 업신여기는 마음입니다. 시장의 작은 파문이 일었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는 말 잘하네 라고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공개적으로 나서지는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한 인형이 다가왔습니다. 강지환이 낡은 셔츠 차림으로 당당한 걸음걸이로 시장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태만 씨 앞에 서서 서아를 향한 그의 시선을 가로막았습니다. 아저씨는 여기 왜 오셨습니까? 태만 씨는 움찔하더니 성을 냈습니다. 내 놈이 송씨 감은 얼굴에 먹칠하는 꼴을 가르쳐주러 왔다. 종손 어르신이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여자를 끌어들여 망신을 시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강지환은 손을 들었습니다. 때리거나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섰고 눈빛은 차가웠지만 평온했습니다. 만약 이 가문 사람 중 누구라도 다시 이 아가씨를 건드린다면 먼저 저를 밟고 지나가야 할 겁니다. 시장은 조용해졌습니다. 태만 씨는 갑자기 눈을 부릅떴습니다. 며칠 전 그 초라했던 사내가 이제는 흔들림 없이 침착하게 피하지 않는 눈빛으로 서 있었습니다. 강지환은 서아의 손을 잡았고 가볍지만 단호하게 쥐었습니다. 그 행동은 이 사람은 내가 지키기로 선택한 사람이라는 무언의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태만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주위 사람들의 의아한 시선을 받으며 투덜거리며 돌아섰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저었고 다른 이들은 그 나이 먹도록 예의를 배우지 못했다며 속삭였습니다. 그날 오후 비가 다시 가볍게 내렸습니다. 며칠 전처럼 요란하지 않고 사람의 마음을 시리게 할 만큼 보슬보슬 내렸습니다. 강가의 작은 단칸방에서 서아는 흐릿한 유리잔들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내내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완전히 어두워진 후에야 그녀는 고개를 들어 처마를 고치고 있는 강지환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강지환은 그녀를 보지 않고 마치 자신에게 말하듯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보호받을 자격이 있으니까. 가난해서도 아니고 한진우 어르신의 딸이어서도 아니요. 이 혼란한 세상에서 당신이 착한 사람이기 때문이요. 길지 않은 한마디였지만 서아는 고개를 돌려 눈가에 맺힌 눈물을 감추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낯선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고마움도 아니고 그렇다고 연민도 아닌 너무나 외로움에 익숙했던 사람이 문득 누군가 군중 속에서 나는 당신을 믿는다고 말해주었을 때 느끼는 그런 동질감이었습니다. 해질녘 마지막 햇살이 단칸방 뒤 작은 창문으로 비스듬히 들어와 타일 바닥에 옅은 노란 빛을 드리웠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비 온 뒤에 젖은 흙냄새와 강 건너 논에서 풍겨오는 벼 향기를 실어왔습니다. 서아는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아버지의 낡은 수건으로 먼지 낀 액자들을 하나씩 닦고 있었습니다. 강지환이 이사 온 후 조용하기만 하던 이 작은 단칸방은 사람 소리와 밥 짓는 냄새, 망치질과 대패질 소리, 그리고 그녀의 드문 웃음소리로 채워졌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낡은 나무장은 종이 쓸어 다리가 반쯤 닳아 있었습니다. 오늘 그녀는 그것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장을 벽에서 끌어내자 갑자기 회반죽 조각이 떨어지며 시간의 흐름에 짙어진 시멘트 벽 뒤에 숨겨진 작은 빈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이게 뭐지? 서아는 나직이 말하며 호기심에 손을 넣어 보았습니다. 기름 종이에 쌓인 딱딱한 무언가가 잡혔습니다. 그녀가 꺼내보니 그것은 가장자리가 닳고 자물쇠는 녹슬었지만 뚜껑은 여전히 꼭 맞는 작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서아는 상자를 뚫어지게 바라보았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왠지 모르게 중요한 과거의 한 조각에 닿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상자를 방 한가운데로 가져와 강지환을 불렀습니다. 오빠, 이것 좀 보세요. 방금 벽에서 찾았어요. 강지환이 나왔습니다. 그는 합선된 전기를 고치느라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수건에 손을 닦고 서아 옆에 앉았습니다. 서아가 상자를 열자 안에는 누렇게 변한 사진 한 장과 넉 장으로 접힌 종이, 그리고 이가 하나 부러진 나무 빗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집어 들었습니다. 흑백 사진에는 한 남자가 깡마르고 머리는 헝클어지고 눈은 두려움으로 가득 찬 아이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 얼굴은 틀림없었습니다. 오빠, 이거 오빠잖아요. 그녀가 고개를 들어 놀란 눈으로 말했습니다. 강지환은 사진을 뚫어지게 쳐다보았고 그의 손이 살짝 떨렸으며 눈에는 안개가 낀 듯했습니다. 나군. 그때 한 아저씨가 이 사진을 간직하고 계실 줄은 몰랐소. 그는 종이를 펼쳐 들었습니다. 노인의 필체인 듯 정성스럽지만 떨리는 글씨였습니다. 만약 이 아이가 다시 집을 찾게 된다면 아버지는 그가 그의 강가에서 먹었던 밥 한 끼를 잊지 않기를 바란다. 아버지가 그에게 보답을 바라서가 아니라 훗날 누군가가 소박한 밥 한 끼도 한 아이의 인생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방 안은 조용해졌고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와 강가에서 들려오는 매미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서아는 가슴에 손을 얹고 마치 자신에게 말하듯 속삭였습니다. 그럼 오빠가 바로 그 아이였군요. 강지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저씨가 아니라 당신 아버지가 나를 구했소. 나는 길거리 아이였고 시장에서 생선을 훔치기도 했고 다리 밑에서 자기도 했소. 한 아저씨가 내게 밥 한 끼를 주셨고 옷을 반듯하게 접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밥을 먹고 나면 설거지를 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소. 그의 목소리가 메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떠났소. 하지만 나는 그 밥 한 끼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소. 나를 강가로 데려가 손을 씻겨주시고 떠오르는 해를 보며 좋은 소원을 빌라고 가르쳐주신 그분을. 서아는 고개를 숙였고 눈물이 손등 위로 떨어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지환은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말없이, 이익 없이, 얽매임 없는 포옹이었습니다. 그저 은혜를 입은 자와 고인의 기억을 간직한 자, 두 사람 사이에서 그 포옹은 이어지는 인연의 약속이었습니다. 작은 제사상 위로 향 연기가 아른거리며 피어올랐습니다. 저녁 노을 아래 사진 속 한 아저씨의 얼굴이 부드럽게 미소 짓는 듯했습니다. 그날 밤 서아가 깊이 잠들었을 때 강지환은 강가로 나갔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고 하늘은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들고 외우고 있던 번호를 눌렀습니다. 나 강지환이요. 준비하시오. 곧 내 신분을 공개할 것이지만 모든 일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언론에 알리지 마시오. 저편에서 간결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네, 회장님. 그는 전화를 끊고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강 건너편에는 논이 있었고 가난한 마을이 있었으며 한때 밥을 얻어먹고 사람이 되는 법을 배운 아이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돈이 아닌 평생을 바쳐 갚아야 할 빚이 있다. 그는 속삭였습니다. 초여름의 어느 아침,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투명했습니다. 평화 마을 전체가 큰 축제날처럼 들썩였습니다. 회관 마당에는 붉은 깃발이 나부꼈습니다. 나무들 사이에는 비단끈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고
이른 아침부터 테이블과 의자가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송씨 가문 종손의 생신잔치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는 올해 90이 넘어 기력이 많이 쇠했지만 손자들의 부축을 받아 회관으로 나와 붉은 벨벳으로 덮인 안락의자에 앉았습니다. 결혼식 음악과 끊임없는 축하 인사 속에서 황명숙 여사와 송태만 씨를 비롯한 송씨 가문의 친척들은 화려하게 차려입고 큰 소리로 웃고 떠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잔치는 부를 과시하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종손을 중심으로 한 가문의 권력을 보여주는 자리였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연설을 준비하는 무대를 향하고 있을 때 회관 문 밖에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대가 아니라 4대가 연달아 멈춰 섰습니다. 검은색 광택이 나는 차체, 도시 번호판. 양복을 입은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내려섰습니다. 단정하고 조용했으며 배경음악도 경적 소리도 불필요한 소음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차들 사이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흰 셔츠에 검은 바지,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 강인한 눈빛. 그의 손은 옅은 남색 한복을 입은 한 여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서하였습니다. 세상에! 저번에 그 거지 놈 아니야? 황 여사가 소리치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저 사람이 고급 차를 타고 왔잖아. 다른 사람이 속삭였습니다.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천천히 회관 마당으로 걸어 들어와 종손에게 고개 숙여 인사한 뒤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놀라움 가득한 시선 속에서 그의 낮고 분명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종손 어르신, 그리고 송씨 가문 친지 여러분. 저는 강지환, 어릴 적 종손 어르신의 보살핌을 받았던 강 노인의 손자입니다. 부모님을 여인 후 저는 10살도 채 되지 않아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는 주민등록증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현재 저는 6개국의 지사를 두고만 2,000명 이상의 직원을 둔 IT 기업 KW그룹의 회장입니다. 제가 돌아온 것은 돈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3가지를 실천하기 위함입니다. 첫째는 저를 돌봐주신 분께 생신 축하를 드리는 것. 둘째는 흰쌀밥과 된장국으로 저를 먹여주신 분께 은혜를 갚는 것. 그리고 셋째는 부유하지 않아도 가문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장내는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황 여사는 떨면서 의자에 주저앉았고 손으로 옷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태만 씨는 얼굴이 새하여졌고 눈을 이리저리 굴렸습니다. 강지환을 욕했던 젊은이들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한 나이 든 남자, 팔 아저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더듬거렸습니다. 미안하네. 우리가 눈뜬 장님이었어. 종손이 떨리는 손으로 일어나 강지환을 향해 두 팔을 뻗으며 눈물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환이, 내 손주 지환이가 맞구나. 세상에, 내가 정말 돌아왔구나. 노인은 비틀거리며 다가갔지만 약해진 다리는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강지환이 달려가 그를 부축하고 작은 손자처럼 그의 품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종손은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내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생에서는 다시 못 볼 줄 알았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 가문을 빛냈구나. 강지환은 노인을 의자에 앉혀드리고 친척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는 타다지도 꾸짖지도 않았습니다. 용서를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모두가 서로에게 더 친절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옷차림으로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자동차로 사람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은인이 가장 지친 모습으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는 서아의 손을 잡고 그녀를 단상 위로 이끌었습니다. 이 사람은 윤서아, 한때 굶주린 저에게 밥 한 끼를, 추울 때 이불 한 장을 내어주신 한진우 어르신의 따님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잔치의 명예 때문이 아니라 의리 때문에 그녀와 함께 앉고자 합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일제히는 아니었지만 진심이 담긴 박수였습니다. 몇몇 친척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종소는 서아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한 어르신 따님이냐? 그분은 좋은 분이셨지, 아주 좋은 분. 내 손주를 돌봐주어 고맙다. 서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한 일은 크지 않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베푸셨던 정을 이어갔을 뿐입니다. 잔치가 끝나고 모두가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때 강지환은 회관 마당을 둘러보며 서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더 머물 생각입니다. 아직 다하지 못한 약속이 하나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시선은 낡은 학교, 갈라진 논, 그리고 한때 굶주리고 다리 밑에서 잠들었던 아이의 발자국이 찍혔던 진흙길을 향해 있었습니다. 군중이 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회관을 스쳐 지나갔고 붉은 깃발은 여전히 지붕 위에서 그날처럼 펄럭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곳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무언가가 변해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햇살이 늙은 나무 사이를 비집고 평화마을 회관 마당으로 쏟아졌습니다. 한때 혹독한 말이 오갔던 그곳은 이제 낯선 분위기 속에서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늙은이와 젊은이를 가릴 것 없이 마치 축제에 온 것처럼 모여들었습니다. 모두가 예전에 쫓겨났던 지환 씨가 이제는 큰 부자가 되어 마을을 위해 큰일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회관 마당은 깨끗하게 치워졌고 마을 학교에서 빌려온 낡은 플라스틱 의자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급하게 걸린 흰 천 위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마을 일 논의하는 주민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강지환은 평범한 농부처럼 소박한 차림으로 중앙에 서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세상을 겪어온 사람의 평온함과 굳건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서아가 간편한 옷차림으로 수첩을 들고 서서 때때로 고개를 끄덕이거나 마을 사람들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자리에 앉아 속삭였습니다. 어떤 이는 자신이 직접 그를 쫓아냈던 일을 기억하며 여전히 어색해했습니다. 어떤 이는 안타까움과 함께 부끄러움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강지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분명했습니다. 저는 누구를 탓하거나 빚을 받거나 공을 내세우기 위해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우리 마을이 더 나아지는데 작은 힘을 보태고 싶을 뿐입니다. 아이들이 더 이상 비 새는 양철 지붕 아래서 공부하지 않도록, 할머니들과 아주머니들이 이 낡고 횡한 시장에서 땡볕을 쬐지 않도록 말입니다.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최 선생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학교를 다시 짓는다고요? 하지만 우리 마을은 가난해서 예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강지환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부탁하지 않을 겁니다. 제 사비로 하겠습니다. 제 이름을 어디에도 남기지 않을 겁니다. 학교 이름은 마을의 첫 스승이셨던 임 선생님의 이름을 따고, 시장은 신흥이라 이름 짓고, 장학금은 누구의 자식인지 가리지 않고 모든 가난한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사람들이 술렁였고 마을 사람들의 눈에는 감탄의 빛이 어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에게 진흙과 돌, 그리고 칼날 같은 말을 던졌던 일을 기억하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강지환은 그것을 이해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사과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자격지심과 분노, 후회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할 때입니다. 저는 단지 각자가 작은 힘을 보태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조언을, 힘 있는 분들은 모래를 나르고 흙을 파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우리 마을 사람들이 함께 만들고 함께 지켜나갑시다. 서아는 한마디 한마디를 받아 적었고 그녀의 눈시울은 슬픔이 아니라 자부심으로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단지 아버지를 위한 보온이 아니라 잊혀졌던 한 장소의 부활임을 이해했습니다. 바로 그때 허리가 굽은 한 할머니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예전에 가장 큰 소리로 강지환에게 저놈이 다시 돌아오면 내 침을 뱉어주겠다고 말했던 숙 할머니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떨리는 걸음으로 다가와 두 손을 모으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환 씨, 그때 내가 참 모질었소. 나도 당신한테 흙을 던졌소. 다시 들으면 가슴 아픈 말들도 했소. 하지만 지금 당신이 여기 서 있는 걸 보니 어떻게 해야 이 죄를 씻을 수 있을지 모르겠소. 강지환은 내려와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그날은 두려워서 그러셨던 거잖아요. 저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힘이 있으시면 아이들에게 김치 담그는 법, 장 담그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것도 마을을 세우는 일입니다. 숙 할머니는 울음을 터뜨리며 회관 마당 전체를 침묵하게 만든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나도 모래를 나르게 해주시오. 더는 당신 인생에서 나를 쫓아내지 말아주시오. 모두가 감동했습니다. 그 광경은 마치 현실 속의 생생한 영화 한 편처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죄를 씻는 느낌, 용서받는 느낌, 그것은 결코 아물지 않을 것 같던 상처마저 치유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강지환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날 하늘은 그리 푸르지 않았지만 시원한 바람이 불었고 마치 하늘도 귀 기울이고 있는 듯했습니다. 주민회의가 박수와 눈물 어린 시선 속에서 막 끝났을 때 금산군 행정복지센터 명찰을 단 파란 셔츠의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다가와 모두에게 고개 숙여 인사한 뒤 강지환에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강지환 씨와 윤서아 씨와 따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한진우 어르신께서 남기신 토지와 관련된 문제인데 수십 년 전 서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아가 얼굴이 창백해지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일이 지난 후 이런 일이 생길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강지환은 돌아서서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서 명확히 밝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정직하게 살면 진실도 결국 우리 편이 되어줄 거라고. 마을 사람들은 침묵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 두 사람에게 쏠렸습니다. 한때 마을에서 쫓겨났던 남자가 이제는 마을 전체를 짊어지고 나섰습니다. 한때 멸시받던 여인이 이제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날 평화 마을 회관 마당은 더 이상 부자와 가난한 자를 가르는 곳이 아니라 좋은 일들이 시작되는 곳이었습니다. 금산군 행정복지센터의 작은 회의실은 여전히 가난한 시골 마을의 낡은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고 벽은 누런색으로 발해 있었습니다. 천장 선풍기는 덜컹거리며 돌았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은 바람에 따라 흔들렸습니다. 강지환과 서아는 긴 테이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군청 직원이 막 앞에 놓은 봉인된 서류 뭉치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꽉 쥐어져 살짝 떨렸습니다. 반대편에서 강지환은 팔짱을 낀 채 무언가 예상한 듯 침착한 눈빛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토지 실태 조사와 오래된 서류를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윤서아 씨의 부친이신 한진우 어르신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유언장 원본입니다. 어째서인지 공공토지 서류에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서류 봉투를 열어 조심스럽게 누렇게 바른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보라색 잉크로 쓴 손글씨는 몇 군데 번져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나, 한진우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강요 없이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나는 평화마을 강가에 있는 모든 집과 땅을 나의 유일한 양녀인 윤서아, 생년월일에게 상속한다. 서아가 손으로 입을 막았고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강지환이 그녀를 보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친자식은 없지만 서아를 친딸처럼 여겼다. 그 아이는 착하고 정직하며 분수를 알고 산다. 또한 덧붙여 이르노니 만약 언젠가 내가 돌보았던 아이 강지환이 이 마을을 다시 찾게 된다면 사람의 마음에는 여전히 선한 구석이 있다는 것을 그가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 그러면 나는 만족할 것이다. 마지막 문장이 울려 퍼졌습니다. 가볍지만 기억을 건드리는 깊은 울림이었습니다. 방 안은 조용해졌고 창틈으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강지환은 눈을 감았습니다. 어느 날 강가에서 어린 소년에게 밥 한 그릇을 양보하던 한진우 어르신의 모습이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숙였고 두 줄기 눈물이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유언장은 소유권을 확인하는 서류일 뿐만 아니라 보답을 바라지 않고 묵묵히 정직하게 살아온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에서 하이힐 소리가 들렸습니다. 송씨 가문의 황명숙 여사의 익숙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문 밖에 서서 눈을 이리저리 굴리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모두가 돌아보자 그녀는 가볍게 헛기침을 하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는 한 어르신의 마지막 나날을 제가 돌봐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땅을 제게 맡기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어쩌면 이 서류는 진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가라앉았던 분위기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군청 직원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아주머니, 이 유언장에는 당시 이장님의 확인과 서명, 그리고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만약 반대 증거가 있으시다면 제출해 주십시오. 황 여사는 흠칫하며 얼굴이 붉어졌지만 여전히 우겼습니다. 서류도 위조할 수 있죠. 강지환이 의자를 뒤로 살짝 밀고 일어섰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서류 뭉치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이것은 한진우 어르신의 진료 기록과 퇴원 증명서로 마지막 3주 동안의 보호자이자 간병인이 저였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황 여사님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필요하다면 그날 근무했던 간호사를 증인으로 부를 수도 있습니다. 군청 직원은 서류를 자세히 살펴본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류는 유효하며 더 이상 논쟁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황 여사는 얼굴이 창백해졌고 눈을 이리저리 굴렸습니다. 강지환을 회관 마당에서 쫓아낼 때 그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녀는 돌아서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무언가 중얼거리더니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듯 복도 밖으로 서둘러 나갔습니다. 그녀 뒤로 문이 닫혔고 아무도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서아는 여전히 감정이 북받친 채 유언장 앞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며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저를 버리지 않으실 줄 알았어요. 강지환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분은 늘 내 곁에 계셨어. 정직하게 사는 사람 각자가 남기는 것이 가장 소중한 유언장이야. 서류는 필요 없어. 그는 더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천마디 말을 담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밝혀졌고 사람의 마음도 드러났습니다. 온갖 음모와 계략이 드러났지만 남은 것은 진정한 선함은 결코 길을 잃지 않는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평화마을은 초여름의 보슬비에 젖어 있었습니다. 비는 세차지 않았고 마치 안개처럼 나뭇잎 위로 조용히 내려앉아 낡은 단칸방 지붕 위로 늘어진 잎사귀 위에 투명한 물방울을 맺었습니다. 한진우 씨의 집 뒤, 오랫동안 쓰지 않던 작은 양철 지붕 부엌이 노란 등불과 갓 지은 밥 냄새로 밝아졌습니다. 강지환과 서아가 함께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쌀을 씻고 있었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나무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칼질 소리가 부드럽게 울려 퍼지며 처마 밖 빗소리와 어우러졌습니다. 마늘 볶는 고소한 냄새가 공간 가득 퍼져나가며 옛날 소박했던 밥상의 기억을 불러오는 듯했습니다. 오빠, 그거 알아요? 서아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손은 멈추지 않고 프라이팬을 저었습니다. 이 매운탕은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릴 때 비만 오면 어머니가 이걸 끓여주셨어요. 비 오는 날엔 매운 걸 먹어야 속이 따뜻해진다고 하셨죠. 강지환이 고개를 들었고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생선이 들어간 밥을 먹어본 것도 내 아버지 덕분이었소. 그때는 정말 가난했지. 그분이 개울에서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 탕을 끓이셨는데 머리 부분을 반으로 나눠 내게 주셨소. 나는 그 맛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소.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는 사랑에 빠진 연인들처럼 어색하지 않았고 마치 오랜 친구처럼 기억의 조각들을 나누며 차분해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평온함이 서아의 심장을 더 빨리 뛰게 했습니다. 그녀는 왜 그런지 몰랐지만 그의 손에 닿을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식사 후 그녀가 집 뒤 수도가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강지환이 다가왔습니다. 비는 잦아들어 가벼운 물방울 소리만 들렸습니다. 양철 지붕 위에는 둥근 빗방울이 맺혀 낡은 벽돌 마당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서아야, 그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녀가 돌아보았습니다. 처마 등불의 희미한 빛 속에서 그의 얼굴에 낯선 무언가가 비쳤습니다. 평소의 침착함이 아니라 한 번도 본 적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는 다가와 물에 젖어 약간 차가운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알아?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이곳이 집처럼 따뜻하게 느껴져 서아는 그를 바라보았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뭇잎에서 떨어진 물방울 하나가 그녀의 뺨에 닿았지만 닦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말없는 감동이 조용히 빛났습니다. 바로 그때 골목 밖에서 지팡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매일 저녁 지나가던 이웃집 조씨 할머니가 삿갓을 쓴 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이가 빠진 자리에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다 무언가 생각난 듯 소리쳐 말했습니다. 사랑이란 건 찾아다니는 게 아니란다. 착하게 살다 보면 저절로 찾아오는 거지. 말을 마친 그녀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처마 등불 아래 처음 사랑을 알게 된 소녀처럼 심장이 두근거리는 두 사람을 남겨두고 그날 밤 서아는 방에 앉아 어머니가 남긴 옷자락을 만지작거리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녀가 늘 멀게만 느껴졌던 사랑, 행복 같은 것들이 서서히 자신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일까? 한편 강지환은 오랫동안 처마 밑에 서서 조용히 흐르는 검은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들판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부드러웠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그는 어둠 속에서 외롭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한 사람, 낡은 집 한 채, 그리고 그를 기다리는 부엌의 온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평온함에 막 닿으려는 순간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그의 전화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그를 위해 조용히 정보를 주시하던 비서에게서 온 메시지는 그의 표정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누군가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억만장자 강지환, 평화마을 땅을 사기치기 위해 가난한 청연기, 강지환은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그는 헛소문이 두렵지 않았지만 서아와 막삭뜨기 시작한 평온함이 다시 깨질까봐 두려웠습니다. 어둠이 마당으로 스며들었고 젖은 풀네음은 여전히 향긋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마치 비 온 뒤 조용히 몰려오는 검은 구름처럼 은밀한 걱정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정오 평화마을의 무더운 햇살 아래
번쩍이는 검은색 4인승 자동차 한 대가 갑자기 서아의 작은 단칸방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바퀴에 묻은 흙먼지는 차가 험한 길을 오래 달려왔음을 증명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호기심에 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상인들은 손을 멈췄고 아이들은 모여들어 구경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정교하게 재단된 양복,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 얇은 안경 너머로 칼날처럼 날카로운 시선이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차가웠습니다. 그는 마당을 한 바퀴 둘러보더니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강민혁, 강지환의 사촌 형이요. 그 속의 말은 군중 속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어떤 이는 사촌 형도 있었나 하고 속삭였고 어떤 이는 설마 재산 다툼하러 온 건가 하며 의심했습니다. 서아가 집 안에서 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아직 수건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눈빛과 마주치자 잠시 멈칫했습니다. 경멸과 계산적인 속내가 숨겨지지 않은 눈빛이었습니다. 뒤이어 강지환도 뒷마당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멈춰 서서 민혁과 시선을 마주쳤습니다. 그의 검고 침착한 눈동자에는 놀라움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오랜만이군. 강지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민혁이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었습니다. 옛날 이야기하러 온 게 아니야.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알리러 왔지. 내가 적장손을 사칭해서 가문의 신임과 권리를 빼앗으려 한다는 소송 말이요. 분위기가 가라앉았고 주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더 커졌습니다. 몇몇 노인들은 미간을 찌푸렸고 아이들은 입을 벌린 채 서 있었습니다. 사칭이라고요. 서아가 붕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환 씨는 어릴 적 종손 어르신께서 직접 데려오셨고 족보와 서류에도 이름이 있는 분이에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민혁이 그녀를 힐끗 보며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뭔데 강씨 가문 일에 끼어드는 거요? 아, 맞다. 당신이 그놈 애인이지? 가난한 척하는 재벌에 빌붙어서 가게도 명예 이전받고 곧 집까지 얻게 생겼다던데 서하는 분에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녀가 나서서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강지환이 가볍게 손으로 막았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 그는 민혁을 보며 침착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모든 법적 서류를 가지고 있소. 소송하고 싶다면 기꺼이 맞서겠소. 민혁이 냉소했습니다. 소송만 할 게 아니라 언론에도 알릴 거요. 당신과 이 여자 사이의 관계에 대해 모든 것을 폭로해서 세상 사람들이 마을의 영웅의 진짜 얼굴을 알게 해주겠소. 강지환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지만 그는 분노하거나 평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의 눈, 가을 호수처럼 깊은 그 눈에 차가운 빛이 스쳤을 뿐입니다. 내가 틀렸어. 이번에는 양보하지 않겠다. 그 말은 크거나 사납지 않았지만 민혁을 잠시 멈칫하게 만들었습니다. 분위기는 몇 초간 멈춘 듯하다가 근처에 서 있던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깨졌습니다. 저 사람은 지금까지 마을에 신경도 안 쓰더니 갑자기 와서 소송을 한다고? 옛날에 듣기로는 저 사람도 강노인 손자였는데 도시에서 나쁜 짓 하다가 족보에서 파였다던데 작은 수군거림이었지만 민혁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횡몸을 돌리며 차가운 말을 남기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다시 돌아오겠다. 그때는 아무도 나를 막지 못할 거다. 차는 굉음을 내며 먼지를 일으키고 떠났습니다. 뒤에는 당황하고 분노한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서아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강지환에게 돌아섰고 그의 얼굴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눈빛은 이상하게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걱정돼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걱정되지? 그가 대답했습니다. 이번에는 내 명예뿐만 아니라 당신의 평온함도 걸려 있으니까. 서한은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이 말을 대신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 작지만 정이 넘치는 보금자리를 끝까지 지켜낼 거라고. 그날 오후 평화마을은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도랑을 치우던 젊은이들, 시장에서 생선을 팔던 아주머니들, 마당 앞에서 부채질하던 노인들까지 모두 강지환 씨가 마을 사람들을 회관으로 급히 모이게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땅 문서와 함께 마을 전체에 공표하겠다고 했습니다. 확성기 소리가 몇 번 울려 퍼졌습니다. 단호하게. 모든 주민께서는 해칠역의 회관 마당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토지 관련 서류 및 건설 프로젝트 공표. 관심 있는 분은 참석해 주십시오. 해칠역, 회관 마당 앞 고목나무 그늘 아래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였습니다. 저녁바람이 살랑거렸고 옆 사당에서 풍겨오는 향 냄새가 노동자들의 땀 냄새와 섞여 시골의 진정한 향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모두가 호기심과 걱정이 뒤섞인 채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속으로 저 사람이 정말 마을을 고소하면 큰일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마당 중앙에는 작은 대나무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붉은 도장이 찍힌 서류 뭉치와 합법적 소유 서류. 구걸하지 않았고 빼앗지 않았으며 다투지 않았습니다. 라고 명확히 적힌 플라스틱 팻말이 있었습니다. 강지환은 소박한 흰 셔츠 차림으로 앞에 서서 두 손을 등 뒤로 깍지 끼고 있었습니다. 마이크도 스피커도 없었지만 그가 입을 열자 마당 전체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이 땅에서 자랐고 쫓겨나고 모욕당했던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겪었던 것처럼 우리 마을에서 더 이상 가난한 사람이 무시당하지 않도록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소망입니다. 그는 서류 뭉치를 가리켰습니다. 이것은 토지 문서입니다. 모두 제가 합법적으로 제 돈으로 산 것이며 정부에서 한 푼도 받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빌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누구도 고소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주민 여러분이 저를 믿지 않거나 제가 다른 속셈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모든 프로젝트를 중단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고 어떤 이는 돋보기 안경 너머로 눈물을 급히 닦았습니다. 앞줄에 앉아있던 최 선생님, 백발이 성성한 노교사가 지팡이를 짚고 마당 중앙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고는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사람들의 마음에 스며들듯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마을에서 40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강지환도 가르쳤고 강민혁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환이처럼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맨손으로 마을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한 번 실수했습니다. 가난하고 말투와 옷차림이 다르다는 이유로 어린아이를 쫓아냈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또다시 실수한다면 이 실수는 더 이상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한 세대 전체의 것이 될 것입니다. 회관 마당은 조용해졌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날아올라 무언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듯 회관 지붕을 가로질러 날아갔습니다. 갑자기 한 늙은 여인이 떨리는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바로 쑥 할머니였습니다. 강지환이 처음 돌아왔을 때 그의 등에 흙을 던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소. 나도 가난했었고 내 몫을 잃을까 나눠줘야 할까 두려웠소. 하지만 이제 보니 당신은 착한 사람이요.
나도 모래를 나르게 해주시오. 당신 같은 사람 곁에 있게 해주시오. 그러자 갑자기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이 일제히 일어섰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 손을 모으는 사람, 무릎 꿇는 사람, 고개 숙이는 사람. 그들은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죄송합니다. 부디 남아서 이 마을을 함께 일으켜 주십시오. 그 순간 아무도 서로를 편견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강지환을 감탄과 뉘우침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트럭 뒤편 멀리서 강민혁은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가 무시했던 순진한 시골 사람들이 감히 자신에게 등을 돌리고 갓 돌아온 가난뱅이를 선택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차 문을 주먹으로 치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너희들은 후회하게 될 거다. 나는 아직 지지 않았어. 하지만 그의 마른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회관 마당 한가운데서 강지환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슬픔 때문이 아니라 생애 처음으로 자신이 진정으로 마을의 일부로 받아들여진다고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밤하늘에서 연기처럼 옅은 비가 내렸습니다. 바람이 낡은 양철 지붕 집들을 스쳐 지나갔고 곤충 소리와 마을 뒤 강가에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씨 할아버지의 작은 집, 이제는 서하의 거처가 된 그곳은 여전히 희미한 등잔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옛날 부엌의 연기 냄새가 축축한 벽에 아직 남아있는 듯했습니다. 서하는 따뜻한 온돌 바닥에 깔린 요 위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긴 하루에 지쳤지만 저녁 식사 전 강지환이 가볍게 잡아준 손길의 마음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낡은 양철 지붕 아래 바람 소리가 마치 기억 속 누군가의 부름처럼 들려왔습니다. 갑자기 쾅 하는 작은 폭발음이 부엌 쪽에서 들렸습니다. 이어서 불길이 붉게 치솟았습니다. 순식간에 집은 마른 여름날의 집단처럼 불타올랐습니다. 불은 나무 벽을 휩쓸고 활활 타오르는 붉은 불길이 되어 마른 장작더미와 서하가 누워있는 방 문을 핥았습니다. 불이야. 세상에, 한신의 집에 불났어. 이웃집 조씨 할머니가 양푼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붉은 불빛이 온 동네를 비췄습니다. 발소리, 비명, 물동이 소리, 서로를 부르는 소리로 사방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서하는 연기에 기침하며 눈이 따갑고 숨이 가빴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지만 연기가 가득 차 방문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나무가 터지는 소리가 들렸고 지붕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한 남자가 달려왔습니다. 강지환은 말없이 비옷을 집어물에 흠뻑 적신 뒤 머리에 뒤집어 썼습니다. 그는 몸을 낮추고 몸으로 불길을 막으며 불바다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서아야. 서아. 그는 불길이 씩씩거리는 소리 속에서 외쳤고 눈은 짙은 연기 속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뜨거운 바닥을 더듬었고 마침내 차가운 손 하나에 닿았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서하를 번쩍 들어안고 등으로 불길을 막으며 기침하면서 밖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불기둥이 덮쳐 그는 비에 젖은 흙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품에는 여전히 서하가 단단히 안겨 있었습니다. 마치 놓으면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 소리치며 두 사람에게 물동이를 쏟아붓고는 다시 불을 끌어 달려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비옷으로 불을 두드리고 다른 사람은 몇 미터 떨어진 교회에서 호스를 끌어왔습니다. 조씨 할머니는 흐느끼며 서하를 안았습니다. 세상에 서하야, 너를 잃는 줄 알았구나. 강지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추위에 떨고 있는 서하의 손을 꽉 잡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연기로 검게 그을렸고 입술은 말라 터졌지만 눈빛은 여전히 밝고 고요했습니다.
사람들이 두 사람을 근처 최신의 집으로 부축했습니다. 보건소 의사가 불려왔습니다. 서아는 정신을 차리고는 힘겹게 속삭였습니다. 오빠가 정말 저를 구하러 들어왔어요. 강지환은 그저 그녀의 입술에 손가락을 대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들어가지 않을 수 없었어. 그날 밤, 불은 완전히 꺼졌지만 낡은 집은 잿더미만 남았습니다. 현장을 정리하던 중, 마을 사람들은 바닥 아래 낡은 방수포로 덮인 쓰다 남은 작은 휘발유통을 발견하고 경악했습니다. 파출소 경찰이 즉시 현장 조사를 나왔습니다. 땅바닥에 남은 진흙 발자국을 토대로 용의자를 특정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민혁이 조사를 위해 임시 구금되었지만 그는 그저 냉소만 지었습니다. 방화 혐의를 묻자 그는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런 짓을 했다고? 그렇게 멍청하지 않아. 하지만 내가 그들을 해치고 싶어하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나? 진짜 범인은 아직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그 말은 안심하기 시작했던 사람들의 마음에 날카로운 칼처럼 박혔습니다. 강지환은 조용히 파출소를 나섰습니다. 저녁 바람이 불에 탄 그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구름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는 진짜 배우가 아직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서아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이는 불길보다 더 많은 것과 맞서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오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붕대를 감은 서아의 손을 잡고 가볍게 쥐었을 뿐입니다. 한때 친척들에게 모욕당하고 부유함 속에서도 살았으며 멸시를 견뎌냈던 한 남자는 이제 단 한 가지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 여인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 평화 마을의 들판 위로 새벽이 밝아오고 노랗게 익어가는 벼 이삭 위에는 아직 옅은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들판의 향기가 부드러운 바람을 타고 숨결마다 스며들었습니다. 옅은 푸른 하늘 위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마치 무언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듯했습니다. 서아는 옅은 보라색의 소박한 옷을 입고 갓 뽑은 나물 한 다발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장마의 흔적이 남은 논둑 위를 조용히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평온함이 비쳤지만 마음은 왠지 모르게 설레었습니다. 갑자기 근처 대나무 숲에서 강지환이 나왔습니다. 그는 소박한 흰 셔츠를 입고 있었고 화재 이후 잠을 제대로 못 자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은 그녀가 쏟아지는 비 속에서 처음 만났던 날처럼 맑고 진실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다가오더니 벼들이 바람에 고개를 숙이며 조용한 증인이 되어주는 논 한가운데에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아야. 그의 목소리는 고요한 공간을 깨뜨리지 않으려는 듯 조용했습니다. 나는 장미꽃도 없고 화려한 결혼식도 없지만 진심 어린 질문 하나가 있어. 강지환은 주머니에서 작은 은반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박힌 금반지가 아니라 굽내 시장에서 살 법한 소박한 반지였지만 그가 반짝일 때까지 정성껏 닦은 반지였습니다. 만약 당신이 한때 온 친척에게 버림받고 은혜를 갚겠다는 약속 하나밖에 없었던 사내를 남편으로 맞는 것이 꺼려지지 않는다면 그는 망설였습니다. 어떤 감상적인 고백도 오케스트라나 불꽃놀이도 없었습니다. 오직 살랑이는 바람 소리, 익어가는 벼 냄새, 그리고 반평생의 아픔을 겪고 이제 서로 마주선 이슬방울처럼 가볍지만 뿌리처럼 깊은 두 사람만이 있었습니다. 서아는 손으로 입을 가렸고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그를 내려다보고 반지를 본 뒤 마침내 눈물 사이로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세상이 필요 없어요. 그저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오빠가 부엌 아궁이 옆에 앉아 있으면 돼요. 멀리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조씨 할머니와 몇몇 마을 사람들이 대나무 숲 가장자리에 서서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지.
지환이 저 녀석이 저 애를 무척 아끼더라니까. 드넓은 논 한가운데서 두 손이 맞잡혔습니다. 과시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오직 진실한 감정만이 있었습니다. 온 마을이 진실하고 조용하지만 강렬한 사랑이 언제나 제 길을 찾아간다는 믿음으로 환하게 빛나는 듯했습니다. 그때 조씨 할머니가 갑자기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세월의 흔적으로 누렇게 변한 작고 낡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한 어르신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걸 내게 주셨소. 그분이 말씀하시길 지환이 그놈이 서아를 웃으면서 울게 만드는 일을 하면 그때 전해주라고 하셨소. 이제야 전하네. 강지환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비스듬하지만 굳건한 필체로 쓴 손편지가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이 편지를 읽는다면 너는 증오를 극복하고 내가 믿었던 것, 즉 선한 마음이 너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찾았다는 뜻이겠지. 너는 누구에게도 빚진 것이 없다, 지환아. 오히려 내가 너에게 빚을 졌다. 옛날에 밥 한 끼 구해준 것 때문에 내가 평생 보온의 짐을 지게 했으니 만약 내가 서아를 사랑한다면 내가 감사했던 방식 그대로 사랑하거라. 말이 많이 필요 없다. 행동으로 보여주면 된다. 서아는 입술을 깨물었고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강지환은 그녀의 손을 가볍게 쥐었습니다. 아버님이 다 알고 계셨던 걸까요? 조씨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고는 주머니에서 보라색 잉크로 쓴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서아는 어떤 여인이 나에게 맡기고 간 아이란다. 그 여인은 더 이상 살 수 없다며 이 아이를 착한 사람에게 맡겨달라고 부탁했지. 강지환과 서아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생모가 누구인지 몰랐지만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었습니다. 강지환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햇살이 구름 사이로 비쳤고 바람이 벼 이삭을 부드럽게 흔들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모든 빛과 짐은 단 하나의 것, 즉 사랑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여기, 한때 둘 모두를 거부했던 고향 땅에서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봄 햇살이 평화 마을의 회관 지붕 위로 부드럽게 쏟아졌습니다. 그곳은 한때 욕설과 경멸의 눈빛, 그리고 도저히 풀리지 않을 것 같던 오해를 목격했던 곳이었습니다. 오늘 그곳은 웃음소리와 된장국, 고기 굽는 냄새, 그리고 아이들이 직접 매단 화려한 종이꽃들로 낯설게 변해 있었습니다. 붉은 벽돌 마당 위에는 소박한 식탁들이 줄지어 세워졌습니다. 비단도 화려한 현수막도 없이 그저 앞에 걸린 팻말에는 소박한 글씨체로 평화 마을 잔치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강지환은 가장 진실하고 평온한 모든 것으로 사랑하는 여인, 서아의 손을 잡고 중앙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늘 옅은 남색 한복을 입었고 얼굴은 화장기 없이도 행복으로 환하게 빛났습니다. 밥상은 소박하지만 풍성하게 차려졌습니다. 빈대떡, 돼지고기 구이, 김치찌개, 각종 나물과 달콤한 팥죽이 있었습니다. 모두 마을 사람들이 함께 준비한 것이었고 각자 음식 하나, 이야기 하나, 축하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서 조씨 할머니는 밥을 지으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누구 생신 잔치인지는 몰라도 이 마을이 몇십 년은 젊어진 것 같네. 근처에서 마을 선생님인 최 선생님이 감정이 벅찬 탁한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강지환에게 첫 글자를 가르쳤습니다. 오늘 저는 그에게서 한 글자를 다시 배웠습니다. 바로 인내라는 글자입니다. 원망 없이 참고 미워하면서도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분위기는 따뜻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때 등을 돌렸던 사람들이 오늘은 고개를 숙여 서로에게 고기를 집어주고 국을 떠주었습니다. 아무도 누구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신분의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고 마을의 일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강지환이 일어서며 낮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마을에 감사하는 마음 외에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번 귀향에서 제가 얻은 가장 소중한 것은 명예가 아니라 한때 제가 이곳에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로부터 얻은 새로운 가족일 겁니다. 그는 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말했습니다. 저는 간장에 밥을 비벼 먹을 정도로 가난했고 누군가에게 사랑받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지만 단 한 번도 희망을 잃은 적은 없어요. 희망은 우리가 꽉 붙잡고 있는 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유일한 것이니까요.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테이블 끝에 앉은 한 남자, 송태만 씨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지만 비난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사람이 돌아올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때 낯선 여인 한 명이 회관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어두운 색 옷을 입고 머리를 높이 묶었으며 몸은 말랐지만 걸음걸이는 단정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비단 보따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 서아 씨를 좀 뵙고 싶습니다. 마당 전체가 멈췄습니다. 서아는 놀라서 일어섰습니다. 여인은 조용히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낡은 영정과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이불은 제 언니, 당신의 생모입니다. 그의 언니는 병이 위중하여 당신을 한 어르신께 맡겨야 했습니다. 제가 직접 당신을 데려왔지만 가난하고 두려워서 당신을 다시 찾아올 용기가 없었습니다. 오늘 저는 단지 그분이 마음속으로 단 한 번도 당신을 버린 적이 없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영정을 받았고 눈이 흐려졌습니다. 아무도 더 묻거나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과거는 원망이 아닌 진실로 마무리되었기 때문입니다. 강지환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가 강가의 작은 방에서 계란말이와 나물국을 끓여주던 첫날처럼 부드럽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그 방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때 가족을 믿지 않았던 한 남자의 심장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도시의 저택이 아닌 그와 함께 폭풍우를 헤쳐나갈 용기가 있는 여인이 있는 나무 그늘이 드리워진 회관 지붕 아래서 자신의 집을 되찾았습니다. 봄 햇살이 회관 마당으로 비스듬히 쏟아졌습니다. 제비들이 하늘 높이 날아다녔습니다. 한 아이가 지나가며 천진난만하게 웃었습니다. 아저씨, 저도 나중에 아저씨처럼 장가갈래요.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조씨 할머니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장가가면 잘 지켜줘야 한다. 아들아. 그 잔치는 케이크도 샴페인도 화려한 배경도 없었지만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잔치는 아물어버린 상처와 용서와 보답을 바라지 않는 마음으로 차려졌다는 것을. 강지환은 하늘을 올려다보았고 흰 구름은 서두르지 않는 듯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곳을 선택할 수 없지만 돌아오는 방식은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당신이야말로 내가 반평생을 헤매다 되찾은 나의 고향이다. 인생은 때로 우리를 아주 멀리, 고향이나 가족, 심지어 익숙했던 사람의 마음마저 낯설게 느껴질 정도로 멀리 데려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원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치유하기 위해 돌아오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강지환처럼 그는 자신이 얼마나 부유한지를 증명하기 위해 돌아온 것이 아니라 과거의 약속을 이행하고 수년 동안 간직해온 은혜의 빚을 갚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오늘날 돈이 사람들의 시선을 쉽게 바꾸는 사회에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상기시킵니다. 부유함과 가난함은 옷차림이나 타고 다니는 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어떻게 살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파괴하는 대신 다시 세우기를 선택하는 방식에 있다는 것을. 사람의 마음보다 귀한 재산은 없고 정으로 포장된 길보다 튼튼한 길은 없습니다.
당신은 옛 장소로 돌아가 누군가의 미소와 용서만으로 마음이 가벼워진 적이 있습니까?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면 당신의 마음에 닿았기를 바랍니다.